안녕하세요. 리뷰 수업이고요. 어드밴스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제 인터도 이제 진행하죠. 그 교재는 리뷰 교재가 아마 따로 나갔죠, 지금? 네, 리뷰 교재를 갖고 진행할 거고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교재도 있고 또 리뷰 교재도 있으면은 이게 두 군데가 흩어져 있으면은 보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리뷰 교재에다가 인터 주교재에 있었던 내용을 옮기시던가 아니 다 옮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썸머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옮기고 싶은 내용도 좀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정규 교재에다가 리뷰 문제를 옮기던가. 그러니까 리뷰는 썸머리에 문제가 많고 정규 교재는 내용이 좀 더 많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두 개를 다 끌고 가지 마시고 한 곳에다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하나에 몰아놓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린 거고 리뷰에 있는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 보면 문제가 좀 많아요. 멀티부터 해서 쭉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 일단 다 풀고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문제가 워낙 이제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DRS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허 교재가 2010 여러분들이 보신 게 16년도 백허 교재로 수업을 들으셨죠?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이 17년도 백허 교재 시뮬레이션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DRS 포함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유인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갈게요. 시뮬레이션 문제는. 어드밴스 뭐 김용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턴은 백허에 있는 그 시뮬레이션 문제가 시험 목적에 적합하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또 제일 위기 교재에도 시뮬레이션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풀고 거기 있는 문제 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때도 얘기했지만 어카운팅은 시험 문제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이제 길어지는 것뿐이지 실제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오디팅이 좀 어렵지 어카운팅은 시험 치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피드백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어카운팅은 계속 지금 연대했던 그 텍스트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우리 바로 진도 나가죠. 인벤토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인벤토리부터 먼저 갈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인벤토리 할 거고요. 여러분이 앞쪽 인벤토리가 강해요. 뭐 특별히 강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강해요. 앞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인벤토리 할 건데 인벤토리 끝나고 나면은 뒤에서부터 할 거예요. 리스, 본드 이렇게 거꾸로 갈 겁니다. 근데 좀 뒤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뒤에 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재고를 할게요. 재고 끝나면은 거꾸로 여러분들 예습 해오시면 돼요. 항상 리뷰는 예습해야 되는 거 알죠? 어드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도 예습을 좀 해오셔야 여러분들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고를 보도록 하죠. 우리 재고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재고 이렇게 시작했죠. 비기닝 재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에 재고를 이제 purchase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한 재고를 우리가 합해서 goods available for sale이라고 불렀고 총 판매 가능한 재고 이 총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을 이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로 배분하는 문제가 재고의 회계의 가장 큰 이슈이죠. 이렇게 우리 이미 배웠었고 자, 무엇을 배웠는지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어드밴스까지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어드밴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테마가 그러니까 테마가 이 종류가 많진 않아. 어드밴스는 이게 굵직굵직하죠 이게. 대신에 여러 재무제표가 연관이 되고 이게 조금 이제 크게 좀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잘 봐줘야 되는 게 어드밴스고 인턴은 좀 마이크로적이죠. 그러니까 타픽이 많아. 인턴은 오히려. 그래서 인턴은 좀 너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어드밴스는 딱 한번 이해되면 이게 전체가 쫙 보이는 느낌. 그래서 어드밴스가 딱 정리됐을 때 회계가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가 보인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어드밴스를 들으면은 이게 회계구나. 어느 순간 짜릿한 느낌이 오죠. 그 짜릿한 느낌이 역시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회계구나 라는 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어드밴스 강의를 들을 때 보통. 어드밴스를 보통 공부할 때 그 느낌이 오거든요. 캐시프로 만들 때, 연결할 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전체 와꾸가 쭉 나오면서 이게 회계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중급 회계는 워낙 이제 지저분한 테마가 많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토픽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토픽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게 이 재고를 처음에 취득했을 때 우리 취득 원가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배웠던 게 첫 번째 우리 테마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총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 결정되면 이거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코스트 엘로케이션 프로세스의 문제. 이게 두 번째 테마였고, 근데 이제 원가를 배분할 때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은 이제 P에다가 Q를 곱해서 원가를 배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고 기말재고는 이게 이 BS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우리 이미 배웠던 것처럼 우리 퀀터티를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첫 번째가 perpetual 시스템이 있었고, 두 번째가 periodic 시스템이 존재했었고, perpetual 시스템의 경우는 매출한 수량을 먼저 관리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사후에 결정되는 방법이었고, 이 periodic 시스템은 기말 재고를 카운팅한 다음에 나머지가 팔렸겠구나라고 수량을 쫓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 거기다 프라이스를 여러분들 결정할 때 여기다 뭘 집어넣게 돼 있었죠? 가정을 집어넣게 돼 있었죠. assumption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란 가정이 FIFO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가 LIFO 가정,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팔렸겠지라는 게 average 가정.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할 때 방법은 크게 전통적 6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이거 우리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정리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죠. How to calculate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정리했어야 되냐면, 각각 방법별로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가 틀렸어요. 그럼 뭐가 크냐 작냐 대소비교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유형이었었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 방법별로 매출원가나 기말재고 어디가 크게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이 6가지 방법 말고도 이제 원가 배분하는 방법에 우리 배웠던 게 몇 가지가 더 있었냐면 3가지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달러 밸류 라이프라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리테일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그로스 프로핏 메서드가 있었죠. 3가지 방법. 갭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이 그로스 프로핏 메서드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게 원가 배분하는 방법들 종류를 우리가 쭉 배웠던 거고요. 그렇게 원가를 배분하고 나면 끝이 아니었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가서 이 기말재고를 다시 뭐로 평가가 되어 있었냐면 원가와 시가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저가법 평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했던 게 이 재고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 이 크게 3가지 덩어리를 배우는 게 재고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재고에서 배웠던 기타 이제 이슈가 있었죠. 아더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재고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너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재고 인식의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인벤토리의 이제 이제 에러 커렉션 관련된 것을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뭐 FOB 조건일 때, 뭐 shipping 포인트다, 데스티네이션이다. 에 따라 가지고 내 재고로 잡을 거니, 뭐 전원 재고로 잡아야 될 거니 하면서 12월 말 시점에 걸려 있는 재고 컷오프에 대한 이슈를 주고 난 다음에 뭐 끊어보라 문제 많이 나오죠. 어드저스팅, 저널 엔트리 끊어보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게 1번에 대한 이슈예요. 뭐 거기에는 우리 여러 가지 더겠죠. 뭐 어쨌든 나중에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게 뭐가 있냐면 consignment sales 이슈가 있죠. 위탁 매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배웠던 게 purchase commitment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매입 약정이랑 관련된 이슈. 요게 일단 재고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이슈고요. 리뷰니까 여러분들 어드밴스랑 관련되는 것도 같이, 어드밴스 강의하는 김용 선생님도 인터랑 관련된 것도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제 어드밴스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건데, 또 이 재고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에러 커렉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이 프린시플 체인지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카운팅 프린시플 체인지.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회사가 라이프를 쓰다가 뭐로 바꾸는 거죠? FIFO로 바꾸는 거지. 그럼 어카운팅 프린시플 체인지 하게 되면은
프로스펙티브로 가게 돼 있어요.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가게 돼 있어요. 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가게 돼 있죠. 소급법으로. 그럼 이거 여러분들 live로 5로 변경했을 때 소급법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는 거죠.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 쪽에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테마가 이런 테마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낯선 테마는 없을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테마를 하나씩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죠. 롱텀 프로젝트 어카운팅은 별개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고에 대한 것도 먼저 보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말로 갑니다. 칠판에 안 쓰면서 가요. 리뷰는 쓰고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자, 첫 번째 테마 갑시다. 취득원가 테마요. 자, 재고를 취득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테마 1번 갑니다. 알다시피 재고를 취득할 때 내가 지불했던 purchase price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재고를 매입할 때 발생했던 부대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건 아시죠? ready for sale까지 발생했던 비용.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었고 어떤 비용만 포함하게 돼 있나요? 합리적인 것만 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 1번은 그 내용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여러분들 박스 나오는데, 자, 1번 동그라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재고를 매입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중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슨 처리하게 돼 있죠? expense로 처리하게 돼 있죠. 자, 거기에 들어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 idle facility expense.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excessive spoilage, double freight cost, rehandling cost 같은 경우는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한다까지 배웠던 거 1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핸들링 코스트나 프레이트 코스트 나오면은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지만 더블, re, excessive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비용으로 떠는 회계적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런 것까지 원가에 다 포함시키면은 재고 원가가 오버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즉시 비용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1번이. 그 다음 2번 동그라미는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건데 정규 수업 때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2번까지도 갑니다. 정규 수업 교재에도 2번이 있었어요. 자, 거기 뭐라고 표현되는지 잠깐만 보세요. 거기 Fixed Production Overhead Cost라는 거 보이세요? 고정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를 여러분들 뭐다 배분할 때는 뭐에 근거해서 배분한다 말이 보이죠? Normal Capacity of the Production Facility 한 말 보이죠? 줄 치세요. Normal Capacity, 정상 조업도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취득원가 결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인 것만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고 시점은 판매 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했던 합리적인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줄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세요. 칠판 봅니다. 우리 제품의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픽스드 오버헤드 코스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정제조 간접비. 일단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인건비가 있을 거고 제조 간접비 있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 제조 간접비 중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원가 배분에서 크게 이슈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 제조 간접비라는 것은 조업도가 늘어나면 비용이 같이 발생하는 거니까 쫓아갈 수가 있다고 이게. 근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죠? 조업도가 늘어도 그냥 항상 픽스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뭐겠습니까? 공장의 감가비 같은 거죠. 공장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데 공장의 감가비는 여러분들 일정하게 매번 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업도량 전혀 상관없이 픽스로 발생하는 거죠. 그게 10만 불이 발생한다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제품, 오케이. 그 공장에서 normal capacity 정상 조업도를 봤더니 1년에 몇 개 정도 생산되는 게 정상 조업도냐면 10,000개 정도가 생산되는 게 정상 조업도래요. 그러면 개당 원가가 얼마 배부되면 되는 거죠? 10불이 배부되면 되는 거지. 그죠? normal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장의 기계장치가 가동되었다면 몇 개 정도 생산되는 게 정상인 거냐. 이 회사 공장 캐파로 봤을 때는 한 10,000개 정도가 정상 조업도라는 거죠. 그럼 픽스드 오버헤드 코스트가 10만 불 발생하는 거니까 하나당 10불이 부담해야 정상인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올해는 조업도가 훅 떨어졌어요. 실제 액츄얼 생산량을 봤더니 액츄얼 프로덕션이 얼마밖에 안 됐냐면 5,000개밖에 생산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10,000개가 원래 정상 조업도인데 올해는 제품 수요가 떨어지는 바람에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 절반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픽스드 오버헤드 코스트를 배분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배분하셔야 돼? 개당 얼마 배분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20불이 배분돼야 되는 거지. 그럼 개당 재고 원가가 확 올라가겠죠, 이게. 조업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원래 옛날 회계 기준은 20불 배분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정상 조업도라고 한다면 얼마가 배분돼야 맞는 건데 10불인데 조업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원가가 확 올라가는 거는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업도로 배분하겠다는 거다?
정상 조업도로 생산했었다라면 개당 얼마가 배분되는 거냐? 그 금액으로 원가를 배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럼 개당 얼마 배분하겠다는 거죠? 10불. 그럼 5,000개 생산했으니까 10불 배분하면 얼마가 배분되겠어요? 5만 불. 근데 실제 감가비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10만 불. 그럼 5만 불은 재고원가를 태워. 그럼 5만 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5만 불은 그냥 병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1번과 2번이 같은 연도 같은 시점에 개정된 거거든. 그 1번과 2번이 공통적인 개정 의도가 있는 거죠. 둘 다 재고가 뭐가 되는 것은 최대한 맞겠다는 거죠. 뭔가 오버밸류가 되는 것을 맞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상 조업도 아니고 실제 액츄얼 프로덕션을 배분하게 되면 개당 20불 배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고금액이 뻥 커지겠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 재고라는 게 실제 기업한테 안겨다 주는 미래 퓨처 캐시플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조업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가가 확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고가 오버밸류 되는 건 맞겠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는 불필요한 거 다 비용 떨라고 돼 있고 2번도 정상 조업도로 배분한 다음에 배분되지 않은 금액은 다 비용으로 처리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취지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개당 얼마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20불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정상 조업도인 10불을 배분한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 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총 지금 픽스드 오버헤드 코스트 중에서 얼마는 원가로 가는 거죠? 5만 불은 인벤토리 원가로 가는 거예요. 인벤토리 코스트에 배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5만 불은 그냥 무슨 처리하는 거죠? 그냥 즉시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거죠. 그 읽었던 2번 동그라미에 그 내용 말씀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되고 빨리 가요. 두 번째 2번 갑니다. 여러분들 저 끝날 때까지 내 칠판 안 주는 거 아시죠? 쉬는 시간까지 안 주니까 너무 쓰는 집착하지 마요. 저거 딱 끝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쉴 테니까 쓰려고 너무 하지 말고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쓰고 리뷰 때도 계속 쓰고 그리고 정리해놓고 가면 가요 그냥. 응? 그러지 말고 안 주는 거 알잖아. 자, 2번 내려가요. 자, 프레이트 코스트. 자, 물건 매입할 때 발생하는 프레이트 코스트는 프레이트 인이죠. 그죠? 우리 팔 때 발생하는 게 프레이트 아웃이고 프레이트 인은 어디에 포함하게 돼 있죠? 당연히 재고원가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 프레이트 아웃은 셀링 익스펜스인데 시험 문제에서 프레이트 인과 프레이트 아웃이 명시가 안 돼 있고 프레이트 코스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나오면서 프레이트 코스트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뭐로 봐야 돼? 프레이트 인으로 봐야 돼요. 재고가 장부에 잡혀 있대. 근데 프레이트 코스트가 발생했대. 그러면 재고를 사올 때 발생한 비용이라는 거지. 지금 재고가 장부에 잡혀 있는데 프레이트 아웃에서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것에 놓고 프레이트 코스트 나오면은 당연히 뭐라 이해하셔야 돼? 프레이트 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기출문제 그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라고 지금 뭐다 문제 주어졌고 프레이트 코스트라고 돼 있으면 그 재고를 사올 때 비용인 거지. 팔았으면 재고 없을 거 아닙니까 장부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프레이트 코스트는 프레이트 인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Interest capitalization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자, 금융비용 자본화 이거 왜 하는 거라고 했으면 매칭 때문에 하는 거였죠. 근데 매칭 시키 때문에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재고는 이자 비용 자본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배웠었죠. 왜 안 한다고 배웠어요? 재고는 제작 기간이 짧게 끝나고 바로 팔려 나가니까 캐피탈라이즈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베네핏 측면에서 안 한다고 배웠던 거. 그게 먼저 3번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였어요? 모든 재고 이자 비용을 다 자본화 안 하는 건 아니었죠. 어떤 재고는 캐피탈라이즈 했습니까? 제작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거. 미국 기업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인벤토리인데 produced, 아예 뭐다?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기억납니까? as discrete project. 지금 말하는 게 이해 안 되면 정규 강의 봐셔야 돼. 자, 인벤토리를 프로듀스 하는데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드는 재고들, 선박이나 비행기, 이런 재고 만드는 회사들은 이자 비용 뭐한다? 자본화하셔야 돼.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이 루틴하게 프로듀스되는 재고라 말 나오면 이자 비용 자본화하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코스트 베네핏 때문에 안 한다는 거. 그 내용이 왼쪽에 쭉 적혀 있는 거고요. 정규 때 다 봤던 거죠. 오른쪽 갑니다. 4번. 자, 재고 매입할 때 이제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했을 때 자, 디스카운트의 회계 처리 방법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있었죠. 총회법이 있었고 순회법이 있었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오른쪽 조건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30일 내 줘야 되는데 15일 내 내가 뭐다? 물건 값을 갚으면 몇 프로 깎아주는 거다? 2%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총회법이요. 총회법은 뭐를 총회로 쓰는 방법이었죠? 칠판에 안 씁니다. 말로 갑니다. 총회법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1,000짜리 샀다. 디스카운트는 5%다. 내가 15일 내 갚으면 2% 디스카운트 받는다 가정하죠. 그러면 내가 15일 내만 갚으면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죠? 98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1,000불 줘야 되는 겁니다. 총회법. 자, 가죠. 뭐 잡아요? 데비세? purchase. 얼마? 1,000.
어카운트 페이어블 1000. 그러니까 AP를 총회로 잡겠다는 소리예요. 총회법은. 그죠? 그럼 1000을 잡겠다는 것은 연들 뭘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게 총회법이에요. 계속 가죠. 그런데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그럼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1000이 까지면서 돈이 얼마 나가면 되죠? 980만 나가면 되지. 그러면 당연히 20만큼 뭐 까면 되죠? purchase discount. purchase는 재고 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재고를 원가를 차감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purchase discount 받으면 재고 원가에서 그만큼 빼는 거죠. 그죠? 디스카운트를 못 받았다. 그러면 어카운트 페이어블 1000이 다 주면서 캐시가 1000 다 나가는 게 그게 총회법의 기본 논리였고 순회법 가죠. 순회법은 purchase를 얼마 잡는 거죠? 980 잡는 거죠. AP 980 잡았다가 얘는 출발점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거란 전제. 실제 받았다. 그럼 어카운트 페이블 떨어내고 캐시가 나가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디스카운트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카운트 페이블 980 빠지면서 캐시가 얼마 빠져나가요? 1000이 빠져나가죠. 그럼 20만큼은 뭐로 받죠? 이자 비용 성격으로 받던 게 순회법 논리였습니다. 일단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파생해서 들어가죠. 말로 하는 문제. 제가 총회법이 됐던 순회법이 됐던 여러분들 출발점이 차이가 나는 거지 디스카운트를 받아버리면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디스카운트를 받아버리면 어차피 네팅 치고 네팅 치면 결국 980 나가면서 재고원가는 9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회법, 순회법에 구분 실익은 없는 거지. 어떨 때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았을 때.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총회법은 어때요? 1000 나간 걸 전부 재고원가로 다 받죠. 근데 순회법은 1000 나간 게 980만 원가고 20만큼 뭐로 받죠? 이자로 받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의 금액 처리의 차이가 바로 총회법, 순회법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총회법은 디스카운트 받지 않은 금액도 재고원가로 보는 거고 순회법은 디스카운트 받지 않은 금액이 뭐로 떨린다? 이자로 떨린다는 게 거기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써놓은 게 4번이에요. 다 받았다. 더 이미 배웠던 거죠. 그래서 gross method, net method 쭉 써있는 거 보시면 되고 gross method에서 purchase discount는 뭐의 차감인가요? purchase의 control account죠. 그래서 purchase 우리 차감으로 배웠던 게 디스카운트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purchase return도 있고 purchase allowance도 있고 다 알고 있네요. 순회법의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받지 않은 금액이 뭐로 인식되는 방법이다? 이자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디스카운트 받지 않은 금액 처리 방법이 총회법, 순회법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총회법은 원가에 들어가고 순회법은 이자로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재고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 아시면 되고 다섯 번째, lump-sum purchase. 여기를 동시에 매입한 거다, 그죠? 네, 동시에 매입한 건 어떻게 배분하는 게 원칙? 상대적인 시가로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이렇게 럼썸으로 취득했을 때 상대적 시가로 배분한다는 논리는 여러분들이 어카운팅을 쭉 다 배우시면 몇 번 나오냐면 3번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벤토리에서도 여러 재고를 동시에 매입했대. 그때 이거 원가 배분할 때는 재고의 상대적 시가로 배분한다 배웠던 게 첫 번째 배웠던 거. 그 다음 이 논리 그대로 또 한 번 배웠던 게 어디 있었냐면은 PP 배울 때. PP에서 왜 랜드하고 빌딩 동시에 취득하는 케이스 기억나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빌딩을 부시는 케이스 말고 내가 계속 쓰는 케이스. 그러면 내가 취득했던 금액을 뭐로 배분하셔야 돼요? 랜드하고 빌딩 배분해야 되죠? 부시는 케이스는요. 전부 랜드에다 들어간다 배웠잖아요. 왜? 빌딩 부실 거니까 빌딩은 나한테 뭐가 없다? 퓨처 베네핏 없으니까 전부 다 랜드에 포함시킨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쓴다라고 한다면 배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도 럼섬 퍼처스 논리가 있었고. 세 번째 또 이 비슷한 논리가 언제 있었냐면 BW 배웠을 때 우리 위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로스오버로 갑니다. 테마들. BW. BW 때 여러분들 워런트가 디태치가 되는 게 있고 디태치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디태치 되는 케이스를 주로 배웠다 우리가 BW 중에서. 자, 디태치가 된대. 그럼 미국 갭이나 IFRS나 모두 우리 발행 대가를 뭐로 배분하셔야 돼요. 본드 대가하고 워런 대가로 배분하게 돼 있죠. 그때 배분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문제 풀어보니까 페어 밸류가 한 놈만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페어 밸류 아는 놈 먼저 픽스 시킨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다른 증권에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페어 밸류 하면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페어 밸류로 엘로케이트 하게 돼 있었지. 그것도 럼섬 퍼처스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랑 인터 때 배웠던 게 럼섬 퍼처스 논리가 3번 나온다고. 어드밴스 가면 또 한 번 나오죠. 뭐가 있었냐면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동시에 훅 발행해. 그때도 받은 대가를 뭐로 배분했죠?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대적 시가로 배분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게 거기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 한 4번 정도 럼섬 퍼처스 논리가 나오지. 그 4번이 이제 5번이 그 내용을 쭉 써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라 봐요. 요 5개의 테마가 재고 취득 원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요 테마입니다. 부대 비용 어떻게 처리할 거냐, freight in, freight out, 이자 비용 자본할 건지 말 건지, 디스카운트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 럼섬 퍼처스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게 재고 원가에서 중요한 테마죠. 바로 문제 갑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자 이거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OX로 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OX로 답하는 겁니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리뷰 때는 속도 조금 신경 쓰세요. 속도 좀 신경 쓰면서 연습해야 되지. 그냥 널널하게 푸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가셔야지. 됐죠? 갑니다. 1번부터 가요. 자, purchase price인데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 어떤 merchandise를 취득하면서 돈을 지불했답니다. 당연히 뭐에 들어가는 게 맞죠? 재고 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1번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manufacturing over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ufacturing overhead요. 간접비도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재고 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직접 재료비. 이것도 재고 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번째 freight out은 어때요?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selling expense입니다. 5번에 커스텀한테 쇼핑하려고 패킹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냥 제품 만드는데 제품의 염들 패키징 비용, 이건 재고원가가 맞겠죠. 패키징한 상태에서 파는 재고는. 근데 이건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패키징 비용인데 뭐 때문에 패킹했다고요? 쇼핑하려고. 쇼핑하려고 패킹한 거예요. 그럼 이건 재고원가일까? 셀링 익스펜스일까? 이건 셀링 익스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봐요, 여러분들. 생수를 만들었는데 요렇게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파는 생수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원가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수출하려고 그래. 수출하려고 했더니 뭐다? 이거를 이제 배에 실으려면은 박스에 싸야 된대. 그럼 박스에 싸는 원가는 뭐라고요? 재고 원가가 아니고 셀링 익스펜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 생수 여러분들, 이 생수 겉에 있는 이 뭐다 이거 통. 이 통은 뭐다? 당연히 이거 생수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패킹 코스트가 들어갔는데 패키징 코스트가 원래 재고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까지 하기 위해서 패키징 코스트 들어가면 재고 원가지만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패킹을 했다고요? 쇼핑하려고 패키징한 거니까 이건 셀링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갑니다. purchase discount를 받았대요. 근데 받지 못했대요. 근데 순회법일 때 못 받았다라고 돼 있네. 순회법일 때 못 받으면 이거 뭐로 가는 거죠? interest expense로 방금 전에 간다라고 우리 배웠잖아. 그죠? 그 다음 7번 갈게요. 루틴하게 만드는 재고인데 그 재고 만들면서 여러분들 론을 땡겨 거기서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루틴하게 만드는 재고에서 우리 이자 비용 자분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배웠죠? 원가 들어가면 안 돼요. 8번 갑니다. 총회법인데 디스카운트 안 받았대요. 총회법일 때 디스카운트 안 받은 금액은 뭐에 들어가는 게 맞죠? 재고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죠? 순회법, 총회법 잘 비교하고요. 9번 갈게요.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재고인데 produced as 아까 우리 말했던 discrete project,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장기간 우리 제작기간 소요되는 선박 비행기 만들 때 그때 론을 땡겨서 이자 비용 발생하면 이건 다 뭐하게 돼 있다고요? capitalize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 10번에 무슨 단어 보이나요? re 들어가면 expense입니다. 11번은 무슨 단어 보이죠? abnormal이에요. abnormal은 전부 다 무슨 처리? expense입니다. 12번 double freight cost expense. 13번 direct labor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맞죠?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14번 idle facility 비용이죠. 15번 일반적인 freighting cost는 뭐로 들어가기 맞고요? 재고원가 맞겠죠. 16번 자, 잘 봐요. another company store 쪽에다가 consignment 명목으로 내보낸 재고. 그럼 consignee한테 보낸 재고. 이 재고는 누구 거죠? 내 거죠. 이거 내 재고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때 옮길 때 발생했던 freight cost도 어떻게 다 들어간다고 했죠? 재고원가에 다 포함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consignee한테 보낼 때 발생했던 freight cost는 재고원가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미판매된 재고도 여전히 내 거고 당연히 내 재고에 들어가는 게 맞죠? 17번. 애드버타이즈먼트 할 때 발생했던 코스트는 여러분들 무슨 처리하게 돼 있죠? 광고 선전비죠. 이거는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셀링 스펜스입니다. 광고 선전비죠. 그 다음 18번 갑니다. FOB 쇼핑 포인트인데 오고 있대요. 오고 있다? 당연히 쇼핑 포인트니까 쇼핑되는 순간 내 거잖아. 그죠? 이거 내가 purchase 한 거니까. 그래서 재고 문제를 만나면 이게 sales flow인지 purchase flow인지 잘 보세요. 답이 틀려지는 거 이게. 그죠? sales flow인데 쇼핑 포인트라고 한다면 빠이빠이 한 거죠? 내 재고 아닌 거지. 내 purchase 했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 쇼핑하는 순간 재고는 내게 되는 거죠. 이건요. 재고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쭉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요. 2번 문제 풀어봅니다. 리뷰 때는 문제를 빨리빨리 시간을 좀 줘요. 빨리 푸세요. 널널하게 푸는 거 아니에요.
됐죠? 종 쳤어요. 자, 갑니다. 최초 지금 사업 설립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죠? 기초재고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purchase 얼마라고 돼 있냐면 24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두 개의 자료가 뭔가 보세요. 자, 노르웨이 사람들 수입할 때 발생했던 쇼핑 코스트.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freight in. 그 다음 커스텀한테 판매하려고 발생했던 쇼핑 코스트 뭐죠 이게? freight out. 매출 원가로 봤으니까 세 번째 줄 데이터는 문제 푼 내용 없겠죠? freight out이니까 마음속에 지우고. 그 다음 기말 재고는 6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건데 cost of goods sold도요. 만약에 freight in 데이터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답이 얼마예요? 18만인 거지. freight in 테스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기초 재고는 없는 상태에서 purchase 2만인데 기말 재고 2만큼이야. 그럼 매출 원가는 18만이겠지. 근데 뭐가 지금 하나 더 있는 거죠? freight in 자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freight in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5만을 뭐하고 뭐로 배분해야 되겠어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배분이 돼줘야 되겠지. 24만 산 재고 중에서 18만은 판매가 됐고 6만은 남아있는 거니까 요거 매입할 때 발생했던 freight in 금액도 요 비율로 배분이 돼야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거죠? 5만에다가 몇 분의 몇 들어가면 되는 거죠? 24만 분의 18만이니까 얼마 됩니까? 4분의 3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5만 중에 4분의 1이 요 밑에 배분되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요게 답이겠죠. 18만 더하기 5만 곱하기 4분의 3. 요게 매출원가 되고 요게 기말 재고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퀘스천 2번은 기본적으로 freight in과 freight out을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물어봤던 기출문제였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퀘스천 3번 빨리 풀어봅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같이 갑시다. 마지막 지문이 뭔가 볼게요. 조금 6번 두 번째 줄에 묵혀있네. 얼마만큼을 알파가 이 purchase 거래에서 재고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거냐 물어봤습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product A를 1000개 매입하면서 4,000불 지불했다. 이건 재고원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 freight in 금액 300불도 어디 들어가요? 원가에 들어가겠지.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재고 매입하면서 내가 뭐 세관에서 핏값을 딜레이하는 바람에 페널티 부과받았대요. 이건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코스트죠. 익스펜스로 처리하는 겁니다. 재고 매입할 때 에브노멀한 건 다 비용 떠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우리 보험료 부담했대요. 보험료는 정상적인 염들 원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에 포함돼야 되고. 다섯 번째 보니까 염들 재고. 특별한 말 없이 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익스펜스예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디스크릿 프로젝트로 별도로 만들어진 재고라고 언급이 돼 있어야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다음 6번에 보니까 당연히 뭐라고 돼 있고요. 판매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들어간 건 재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1,500원 원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됐죠? 그 정도 말하면 합산은 염두에 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니까 막 답을 너무 집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들어가겠구나 빠지겠구나 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게 원가 쪽에 나오는 문제 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테마 가죠 이제. 자,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코스트 엘로케이션 테마죠. 이제 아까 왼쪽에 썼던 것처럼. 자, 오른쪽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periodic, 두 번째가 perpetual. 알다시피 periodic 시스템은 뭐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였어요? 기말에 몇 개 남았나 세보고 나머지는 팔린 거.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 periodic 시스템으로 문제 풀려 나오면 뭐부터 항상 계산하셔야 돼?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기말 재고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플러그인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periodic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재고를 처음에 매입할 때, 기준에 매입할 때 재고라고 잡아요? purchase라고 잡아요? purchase라고 잡죠. purchase 잡고 AP 잡고 판매할 때는 뭐 대체 안 하죠? 원가 대체 안 하죠. 매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기말에 가서 뭐 하는 거죠? 한 방에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이죠. 기말에 카운팅 해보고 몇 개 남았구나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한 방에 원가 대체를 뻥 시키는 거죠. 어떤 논리로? 기초재고 얼마 있었는데 purchase 단기 매번 거 다 더하고 기말재고 얼마 남았구나 빼주면 나머지가 뭐가 있구나? 매출 원가겠구나 라고 계산해서 분기까지 끊어줘야 되지. 연말에 가서. 그래서 그 밑에 분기까지 year end에 다 끊어주는 그 분기까지 들어가면은 그게 periodic 시스템이었던 거죠. 회계 원리 수준이고. 두 번째, perpetual 시스템은 재고 사고 팔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인벤토리 계정을 써서 팔려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뭐 대체하는 거죠? 원가 대체를 계속 시켜 나가는 방법이 perpetual 시스템. 따라서 기중에 계속 원가 대체했으니까 기말엔 따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원가 대체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죠. 뭐 요거는 뭐 다 아실 거라 보고 뒤에 넘겨봅시다. 8페이지 가서 모두 종종 시험에 나오죠. 우리 perpetual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 그죠? periodic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 뭐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 그죠? 그거 우리 박스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데, 자, 우리 내부 통제 배워서 알겠지만 뭐가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했었다, 우리
perpetual 시스템이 훨씬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우리 충분히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어떤 장점에서 여러분들 우월한 방법이라고 했었죠? 두 가지. perpetual 시스템은 사고 팔 때마다 계속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니까 회사가 장부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한 발 더 나가면 적정 재고량을 회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버스탁이 되거나 아니면 재고 수량이 모자라는 아웃 오브 스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장점. 우리 오디팅 배웠던 걸 따지면은 내부 통제 관점에서 어떤 측면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오퍼레이팅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회계적 관점의 어떤 장점이었죠. POER이 쓰게 되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카운팅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됐다고 보는 거죠? 다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실제 팔리지 않은 재고도 뭐가 될 수 있다? 매출원가로 대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재고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perpetual 써야지만 theft, waste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 perpetual 시스템의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단점이겠어요? 뭐 우리 문제 풀 때 봤지만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레코드 키핑 코스트가 POL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런 뭐 단점을 얘기하는데 요즘 뭐 다 ERP가 하는 거니까 크게 뭐 높진 않아요. 어쨌든 문제 풀 때는 perpetual 시스템이 조금은 더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매번 원가 대체하는 거니까 POL은 한 방에 뻥 대체하는 거니까 훨씬 코스트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2번 쉬운 거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복습하면서 갑시다. 거기다 이제 뭐를 적용하게 돼 있죠? 코스트 플로우 어썸션 적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FIFO, LIFO, 평균법 이런 걸 적용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스페시픽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제목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 직접 다 쫓아가는 방법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바로 FIFO 갑시다. 자, FIFO, LIFO, 평균법 있는데 우리 FIFO 특징 잘 보세요. 거기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 외우는 거 아니죠? 자, FIFO는 기말 재고 금액이 뭐가 반영되는 방법이다? 최근 커런트 밸류가 FIFO면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FIFO는 여러분들 매출원가 기말재고 있을 때, 매출원가 기말재고 있을 때, 어떤 게 최근 걸 반영하죠? 너무 말이 빨라요? 나는 말이 빠르지 않은 줄 알았어. 네, 내가 말하는 걸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녹음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주옥 같은 말을 다 녹음하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이제 리뷰 같은 거 요즘 할 거 아니에요. 이제요. 지금 감사보고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 오늘 안전하게 보인 영업정지 받은 거 봤죠. 딜로이트 뻥 맞았어요. 12개월 영업정지. 문 닫으라는 소리지 이거. 4월 달에 감사 계약하게 돼 있거든. 우리 인게이지먼 레터. 우리 배웠지만 오디팅에서 4월 달쯤에 우리나라는 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지금 4월 달 감사 계약을 못 하게 돼 버린 거예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정받는 회사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감사를 못하고 기존에 감사했던 회사들도 회사가 원하면 얼마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럼 어떤 회사가 딜로이트랑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거 손해배상 청구 들어서 망할 수 있는데 그럼 회사는 엄청 번거로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계약 해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장법인 한 1100개에서 2000개 정도까지가 지금 계약 해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딜로이트는 그 입장이면 매출액이 거의 한 400억, 500억 날아가는 거거든. 그럼 문 닫으라는 소리지. 작년에 1300억 감사피 받았던 회사가 500억 날아가면 그럼 감사팀 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감사 시장이 오늘 딱 설마 했는데 증선위에서 뻥 때렸어요. 12개월 영업정지. 그러면 뭐 이건 뭐 딜로이트 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텍스나 이제 컨설팅 부서는 따로 뭐 스피노프 하겠다. 그냥 딜로이트 컨설팅 이런 식으로 딜로이트 세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쪽을 굳이 쓸 거냐 회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빅펌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 계약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딴 데로 나간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딴 회계사들은 또 어때요? 이제 다른 데들은 이제 완전 호재가 터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거기서 한 두세 개만 자기가 끌고 와도 그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상장법인 한번 감사 계약하면 3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상장법인 한번 감사하면 3년을 보장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뭐다? 영업을 해서 한 두세 개만 딱 끌고 오면 3년 동안 뭐다? 배 두들기고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Anyway.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봐요. 지금 FIFO 쓰는데 기말재고 매출원가 어떤 게 여러분들 최근께 반영되는 거죠? FIFO는 기말재고가 최근께 반영되죠. 매출원가는 옛날께 반영되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물가가 상승할 때 이게 하락할 때 이게요. 상승 하락에 상관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상승 하락이 여러분들 뭐다 영향을 주지만 기말재고는 어떤 금액이 최근 걸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물가 상승 하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왜? FIFO를 쓰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최근께 반영된다는 논리는 그게 물가 상승 하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승되면 상승한 가격이 반영돼 있는 거고 기말재고에
하락하면은 그 하락한 뭐다 단가가 기말 재고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금액 반영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는 물가 상승 하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매출 원가는 무슨 법을 써야지만 최근가에 반영돼요? 라이포를 써야지만 최근 가격이 반영되겠지. 이것도 물가 상승 하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라이포는 매출 원가가 최근가에 반영되긴 하는데 물가 상승 하락하고는 상관없는데 뭐는 상관이 있게? 수량하고는 관련이 있어. 왜? 수량이 떨어졌다. 기초에 비해서 기말 재고 수량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이게 라이포 리퀴데이션. 리퀴데이션 발생하면 매출 원가 금액은 최근가에 반영이 안 되지. 언제적 재고가 원가로 빠져요? 아주 옛날 재고가 원가에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프를 쓰면은 매출 원가가 최근가에 반영되는 건 맞는데 usually 맞는 개념이고 라이프 리퀴데이션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지. 라이프 리퀴데이션이 생기면은 매출 원가는 라이프를 써도 최근가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만나면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generally. 어떤 방법을 써야 generally 가장 최근 금액이 반영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문제가. 왜 generally라고요? 그 수량이 떨어지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5A번에 엔딩 재고를 current value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A번의 그 진술은 여러분들 뭐하고 상관없다? 물가 상승 하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바로 비교해서 밑에 3번 라이프 A번 CGS가 뭐로 평가된다고 돼 있어요? current value로 평가된다고 돼 있죠? 이거는 물가 상승 하락이랑은 상관없지만 뭐하고는 상관이 있다고요? 퀀터티가 감소하면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라이프 리퀴데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외했을 때만 이 말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했을 때 이해가 돼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아주 위비될 만한 내용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다시 올라가서 5B번. 5는 당연히 실제 물량 흐름이랑 같게 여러분들 가정하는 거죠. 먼저 산 걸 먼저 파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이건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C번 기억날 겁니다. Perpetual 시스템 쓰는 경우하고 periodic 썼을 때 5는 결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우리 충분히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5 문제 나왔을 때는 perpetual일 때 계산해 보시오. periodic일 때 계산해 보세요. 멀티플 두 개 딱 나올 때는 보기가 항상 답이 같은 걸 찾아야 돼요. 알겠죠? 다르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라이프의 장단점 밑에 나오는데 뭐 B번, C번 그까지 다 포함된 게 밑에 여러분들 박스니까 바로 박스로 갑시다. 라이프의 장점과 단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쓰라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씩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판단해 봅시다. 자, 라이프란 방식의 장점, 뭐가 잘 된다는 게 장점이었죠? 매칭. 왜 매칭이 잘 되는 거였나요? 자, 판매가, 매출, 뭐로 시대요? 최근 매가죠. 매출원가도 usually 뭐다? 최근에 뭐다? 구매한 단가를 먼저 떨어내니까 판매가도 최근가, 원가도 최근 가격.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거죠? 매칭이 잘 된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 다음 장점의 두 번째, 텍스 베네핏. 물가가 이거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수량도 떨어지면 안 되지.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일 때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 전제라면 기본적으로 라이프를 쓰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나요? 적게 나요? 적게 나겠죠. 이익이 적게 나니까 당연히 뭐다? 텍스 베네핏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텍스 베네핏 있는 거니까 당연히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훨씬 더 라이프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이 나오면 맞다라고 답할 수 있는데요. 그럼 3번에 improved cash flow도 무슨 전제 깔려줘야 되는 거지? 2번에 전제 깔려줘야 돼요. 2번의 전제가 뭐 있는데? 물가 상승하고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3번도 그대로 이어져야 맞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갈게요. 단점. 라이프를 쓰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뭐가 적게 나와요? 이익이 적게 나간다? 그 이익이 적게 나온다는 것도 기본 전제 뭐가 깔려줘야 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 전제 깔려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재고 금액이 뭐를 반영 못한다고 돼 있다? 최근 금액을 반영 못한다는 거 이건 아까 뭐하고는 상관없다고요? 물가 상승 하락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죠? 기말 재고는 항상 라이프 쓰면 옛날 게 반영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구매량보다 판매량 여러분들 갑자기 많아지는 게 뭐였죠? 라이프 리퀴데이션.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갑자기 구매량보다 판매량이 확 늘어버리면 갑자기 라이프를 썼을 때 텍스 베네핏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세금 내지 않았던 걸 일시에 다 내야 되는 단점도 있다고 그랬죠. 고객님들 4번에 나온 우리 involuntary 라이프 리퀴데이션 문제라 배웠었고 근데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경영진이 이용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죠. 구매량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라이프 쓰면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4번이었죠. 그 4번 단점 때문에 우리 국제배기 기준은 뭘 인정하지 않았고요. 라이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배웠던 거고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위에 오른쪽 갑니다. 4번. 평균법. 평균법은 PER이랑 쓰이는 평균법이 무슨 평균법이었죠? 이게 weighted average. 그 다음 perpetual하고 쓰이는 평균법이 moving average.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물가 상승일 때 대수 비교인데 그건 너무 간단하게 돼 있고 우리 배운 대로 한번 가보죠. 자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올라간대. 물론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도 같은 전제. 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자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해보죠. 자 우리 매출 원가가 있었고 기말 엔딩 재고 있었는데
자, 매출원가 첫 번째 FIFO,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평균법 끼죠. 그 다음에 LIFO, 어디가 제일 크게 나온다고요? LIFO가 제일 크고 FIFO가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매출원가 쪽이었죠. 거기다 뭐까지 집어넣어서 판단해보라고 했죠? 우리 Perpetual System하고 Periodic System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FIFO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같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평균법하고 LIFO는 다르게 나오죠. 순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똑같죠. Perpetual, Periodic, 그 다음에 여기도 Perpetual, Periodic 이렇게 된다. 순서를 딱 기억하고요. 대소 비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가 여러분들 상승할 때 얘기입니다. 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라이스가 declining 한다라고 문제 나올 때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돼줘야 돼? 다 반대 효과로 가야 됩니다. 다 반대 효과로 가줘야 돼, 이게. declining 하면 반대 효과 가야 되고요. 자, 특별한 말 없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기말재고는 당연히 지금 했던 거에 그대로 반대로 가면 되겠죠. Perpetual Periodic 똑같이 가시면 되고요. 요 두 개만 딱 알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대소 비교는 금방 할 수 있죠. 자, 기말재고가 FIFO 더 커요. 그러니까 어디가 또 더 크겠죠, FIFO가? 이익이 많이 나요. 기말재고가 더 많으면 당연히 언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기말재고가 더 커지면 매출원가 더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은 많이 나고요. 이게 많이 나니까 뭐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텍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대신에 라이포는 텍스가 기본적으로 얘가 텍스 많이 나오고 텍스는 얘가 제일 적게 나오니까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누가 유리하다는 거죠? 라이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 파이포, 현금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 라이포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 대소 비교는 더 자세히 했던 거니까. 밑에 comprehensive example 나오는 것은 꼭 풀어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점들 그 예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번은 또 풀어보세요. 눈으로 풀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기 쳐봐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계산기 쳐보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다만 두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FIFO 썼을 때 여러분들 perpetual, 왼쪽이 periodic, 오른쪽이 perpetual인데 항상 왼쪽 periodic 시스템 썼을 때는 뭐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요? 엔딩 재고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매출원가가 나중에 결정된다는 거. 하지만 perpetual 시스템으로 계산 문제 나오면 뭐부터 먼저 계산한다? CG에서 먼저 구한 다음에 기말재고 나중에 구하는 순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perpetual과 periodic 답을 가만히 보시면 FIFO 썼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같게 나옵니다. 하지만 LIFO 썼을 때하고 평균법은 다르게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계산기는 꼭 접으셔야 되고요. 우린 뒤에 가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죠. 10페이지. 자, 1번 읽어보세요. 됐죠? 1번 문제는 뭐 시간 30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periodic 시스템 쓰고 있는 회사인데 weighted average cost flow 쓰고 있고요. 자, 문제 푼데 앞에 단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begin inventory is 보기 4개 중에 찾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net purchase에서 기말재고를 뺐다라고 돼 있어요. net purchase, purchase에서 기말재고를 뺐답니다. 그러면 기초재고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 purchase에서 뭘 뺐다고요? 요걸 뺐대요. 그럼 기초재고 나와요?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죠. 아무 의미 없는 연들 뭐다? 수식이에요. 두 번째, purchase에서 매출원가를 뺐대. 1번이랑 똑같은 garbage가 나오겠죠. 3번 가세요. goods available for sale 금액에서 net purchase를 뺐대요. 이건 의미가 있겠네. 뭐냐? goods available for sale 금액에서 purchase 빼버리 뭐 나오겠죠? 기초재고 나오겠죠. 3번이 답이네. 4번 갑시다. 총 판매 가능한 재고에서 뭘 뺐대요? 매출원가를 뺐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기말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4번은 기말재고, 3번은 기초재고, 1번, 2번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 2번 읽어보죠. 됐죠? 갑니다. 잘못 설명된 건 찾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갑시다. 1번. Perpetual Inventory System의 advantage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게 Perpetual System의 장점이다. 맞죠? 오케이. 두 번째. Periodic System의 disadvantage는 Financial Reporting 목적상 매출원가 금액에
실제 팔려나간 재고 원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벤토리 쇼티지 금액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 맞죠? 이게 POER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었잖아요. 그 재고 쇼티지라는 게 뭐 말하는 거죠? 웨이스트나 세프트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 이게 단점이었죠. 치명적인. 세 번째. Perpetual Inventory 시스템의 어드밴티지는 레코드 키핑 코스트가 relatively 심플하다? 아니었죠. Perpetual은 계속 원가 대체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은 더 코스트가 올라간다라고 했었고요. 3번이 답인 것 같으네. 4번 갑시다. POR 인벤토리 시스템의 disadvantage는 실시간 재고 수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퀘션 3번. 자,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하나인데요. 자, 이 문제가 6가지 다 합니다. 문제 상관없이 여기는 average method로 풀라고 돼 있거든. 그거 하지 말고 FIFO일 때, LIFO일 때, 평균법일 때, perpetual, periodic, 매출원가 기말제고 빨리 계산합니다.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다 풀 수 있는데 누가 빨리 푸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푸는 속도도 조금 늘 염두에 두고 빨리 푸세요. 가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FIFO일 때, LIFO일 때, 평균법일 때, perpetual POER에 요 두 개 구해보는 건데 일단 나 같으면은 goods available for sale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왜? 이거 구해놓으면은 하나만 구하면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총 84,000 나오네 보니까 비긴이 얼마예요? 10,000개 곱하기 3불. 그 다음 purchase 한 게 5,000개 곱하기 6불. 그 다음 그 밑에 purchase 한 게 또 뭐죠? 3,000개에다가 8불이니까 다 얼마 나오죠? 84,000. 그럼 이제 요것만 구하면 그 밑에가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럼 해보죠. FIFO인데 perpetual 때 매출원가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팔려나가는 게 있었죠. 8,000개 팔렸다고 돼 있네. 8,000개인데 5 쓰면 언제 적게 빠지는 거죠? 기초에서 빠지겠지. 5니까. 그럼 8,000개 곱하기 얼마? 3불. 그럼 여기는 8,000개 곱하기 3불이 되겠죠. 매출원가는 8,000개 곱하기 3불. 그러면은 24,000 되겠죠. 그러면 84,000 중 24,000 빼면 얼마 나오죠? 기말재고는 6만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맞나? 혹시 내가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요. 나 암산 무지 틀려. 자, 그 다음에 period이요. 자, period은 여러분들 기말재고 몇 개 남았냐? 지금 보니까 총 판매할 수 있던 재고는 18,000개거든요. 몇 개 중간에 팔렸어요? 8,000개 팔렸으니까 기말재고 몇 개 남아있겠죠? 10,000개 남아있겠죠. 10,000개. 10,000개인데 5 쓰는 거니까 언제 쪽부터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최근 거부터 채워나가면 되겠지. 10,000개가. 그러면 3,000개에서 8불. 3,000개에서 8불. 그 다음에 purchase한 게 5,000개네. 그럼 5,000개 곱하기 얼마요? 6불. 그다음 나머지 2,000개가 이제 기초재고를 채우면 되겠죠. 기초가 얼마였냐면 3불인가요? 오케이. 이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요거 두 개는 같게 나와야 되잖아. 5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이거? 6만 딱 나오겠죠. 6만. 24,000에서 맞네. 6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84,000에서 6만 빼버리면 얼마 나오죠? 이게 24,000. 이렇게. 이게 5일 때 얘기고요. 자, 라이프 가죠. 라이프. 라이프입니다. 라이프에서 perpetual 쓰죠. perpetual. 자, 라이프이면서 perpetual 쓰면은 중간에 팔려나갈 때 8,000개가 라이프를 쓰는 거니까 그때 시점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건 몇 개였죠? 5,000개짜리 6불.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3,000개짜리 몇 불? 3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5,000개짜리 6불 더하기 그 다음에 3,000개 곱하기 3불. 이게 매출원가겠네. 그죠? 얼마 나옵니까? 39,000. 39,000. 그러니까 라이프가 5보다 매출원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럼 84,000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나머지 기말재고겠죠? 얼마 됩니까? 4만 얼마죠? 5,000. 오케이. 됐죠? 오케이. 여기 갈게요. period이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이제 최근에 구매했던 것부터 채워나가면 되겠지만 아까 기말재고 10,000개 있었잖아. 10,000개. 10,000개인데 라이프 쓰니까 옛날 거부터 채워나가야지. 옛날 거부터 10,000개. 그럼 그게 뭐야? 기초재고 10,000개 그거겠네. 심플하네? 그럼 요거는 10,000개 곱하기 얼마? 3불. 얼마 돼요? 3만. 그럼 기말재고는 84,000 빼는 거니까 얼마? 54,000.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라이프 썼을 때 요 매출원가 보시면은 perpetual periodic 뭐 더 크게 나온다고 매출원가? 여기 perpetual이 뭐야? 매출원가. 라이프이면서 perpetual이 매출원가가 얼마 나오죠? 39,000. 여기는 얼마 나와? 3만. 물가 어떻게 되고 있지? 3불, 6불, 8불? 잠깐만. 왜 이게? 뭐야? 라이프일 때 perpetual periodic. 매출원가? 바보지. 저거 두 개 비교하고 있으니까 바보지. 39,000이 그러면 54,000. 여기도 크게 나오잖아. 54,000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일단 맞다고 얘기해요. 괜히겠나? 자, 평균법 갈게요. 평균법은 이게 무슨 평균법이죠? 이게 perpetual 쓰면 이게 moving이지. moving average. 이게 뭐가 되고요? weighted average. 자, 여기부터 먼저 갑시다. 팔려나갈 때 평균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1월 15일에 팔려나갈 때 총 그 재고가 몇 개? 15,000개죠? 근데 거기 단가는 얼마예요, 지금? 3만에다가 3만, 6만이니까 6만을 우리 15,000 나누면 얼마 나오나? 4불? 4불. 오케이. 4불. 4불인데 몇 개 팔렸어요, 지금? 8,000개 팔렸죠. 8,000개. 8,000개. 그 무빙 쓰면 매출원가 얼마 나온다? 3만 2천 나오지. 그러니까 84,000에 3만 2천 빼면 얼마 나오죠? 5만 2천. 이게 기말재고. 그 다음에 웨이티드요. 그럼 총 다 더해가 개수 나눠야 되겠지. 그게 84,000이 goods available for sale인데 총 매입한 수량이 우리 몇 개? 18,000개. 이거 나누면 뭐가 나오겠죠? 단위당 평균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겠네. 그지 같은 숫자 나올 건데 어쨌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아까 몇 개였냐면 10,000개였잖아요. 10,000개. 그 10,000개다 얼마 곱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할게 그냥 84,000불인데 여기에 18,000개니까 요거 나누면 개당 달러 나오겠지. 됐죠? 그러면 84,000에서 이거 빼버리면 나머지 플러그인 시키면 되는 거고. 6개 방법 다 해보셔야 돼요. 단순 산수니까 퀘스천 3번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4번 가죠. 어떤 재고 방법을 썼을 때 컴퍼니가 잘 보셔야 돼. falling price라고 돼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profit을 뭐 하고 싶다고 돼 있죠? minimize요. 일단 보통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profit 가장 적게 나는 방법은 뭐였죠? 라이프란 방식이 이게 제일 적게 나는 방식이었잖아. 근데 falling price라고 돼 있거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게. 그럼 뭘 썼을 때 이게 제일 적게 나겠죠? FIFO를 썼을 때 이게 제일 적게 나겠죠. 그래서 3번이 없는 뭐다? 답이 되는 문제예요. 3번 다음에 뭘까? 3번 다음에 뭘까? 평균법이겠지. 근데 평균법이 두 개 있네. 무빙하고 웨이티드. 그 다음 뭐게요? 무빙이겠지. perpetual, 그 다음에 period 이고 있으니까. 3번, 그 다음 답이 얼마? 2번, 그 다음 몇 번? 4번. 가장 여기서 뭐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1번이겠지. 됐죠? 그렇게 순서가 3번, 2번, 4번, 1번 이렇게 대소 비교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달러빌 라이프가 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가가 반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동어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갑니다. 퀘스천 5번. 아까 제가 말한 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원가 코스팅 메서드를 써야지만 밑에 1번, 2번이 가장 최근 금액에 반영되겠니 물어봤죠? 거기 보니까 물가 상승하락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한다고 이건요. 자, cost of goods sold는 뭘 썼을 때? LIFO. 기말재고는 뭐일 때? FIFO일 때. 다만 1번의 경우는 LIFO가 답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LIFO liquidation 쓰면 성립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general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 1번 동그라미 답 때문에 그래요. 2번 동그라미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기말재고는 무조건 FIFO 쓰면 그게 채운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6번 읽어보세요. FIFO냐, LIFO냐 둘 중에 답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에도 2번 동그라미에도 답이 FIFO가 더 크겠니, LIFO가 더 크겠니 답하는 문제예요. 읽었어요? 자, 봐봐요. 지금 첫 해년도 설립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는 잘 푸는데 약간 못 봤던 문제 나오면은 뻐걱뻐걱 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근데 시험 자면 다 그 뻐걱뻐걱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안 풀었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예? 알만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거는 한 번 풀면 이거를 막 두세 번 풀 필요는 없잖아요. 실수만 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는 지금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자기 만족이야 그냥 답 맞추는 거는. 안 풀어봤던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걸 좀 풀어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문제 적응도를 키워야 되죠. 시험장 하면 시뮬레이션 문제는 진짜 생뚱맞게 처음 보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포맷 자체가 다 낯선 게 나온다고요. 그럼 옆 느낌은 어때? 다 안 배운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 근데 아마 시험장 가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해준다라면 아마 풀고 있으면 다 이해될 거라고. 그러네, 그거네. 이렇게 다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봐요. 첫 해년도거든. 그러니까 기초 재고는 없단 소리야. 근데 연말에 뭐라고 돼 있죠? 재고가 몇 달치는 쌓일 때 아까 있지 않나? 피지컬 퀀터티가 얼마라고? 2 months. 문제 푸는 영향 있어? 없어. 3 months, 4 months 상관없다니까?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말에 재고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요 기말 재고는 그 다음 년도 뭐로 넘어갈까? 기초로 넘어가겠지. 칠판 보시고. 근데 두 번째 연도는 뭐가 없대요? 재고 하나도 없대.
상황이. 됐죠? 자, 이거는 숫자 갖고 푸는 게 아니야, 지금. 끊어봐, 이제. 물가는 뭐가 되고 있다고 돼 있고,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고, 그럼 X연도만 보자, 여러분. 프라이스 올라가죠? 수량 늘어줄어요. 늘잖아요. 기초는 없었는데 기말이 재고 있으니까. 그 이게 2months나 3months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말 재고 늘었다 그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럼 첫 해년도 우리가 뭐다? 프라이스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는 케이스 맞아요? 그럼 이 결국 뭐야? 정상적 상황이란 소리 X1년도는. 응?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 상황이라고 소리지. 그럼 여러분들 기말 재고 어디가 더 크냐 물어봤자 1번 동그라미가. 그럼 기말 재고 어디가 크겠어요? 5, 크겠지. 5에 최연기에 반영되는 거니까. 왜 그래? 표정이. 응? 기말 재고 이 요건 만족된 5 제일 크게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이건 답이 첫 연도는 5.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연도는 뭘 의미하는 거야? 봐봐. 물가 오르잖아. 물가 오르잖아. 오르는데 뭐가 떨어져요? 그쵸? 기초재고 있었는데 기말재고 하나도 없대. 그럼 뭐가 된 거다 이거? 리퀴데이션. 다 팔린 거지 이게. 그럼 이제 물가는 올라가지만 미안하지만 수량이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 배웠던 뭐다? 대소비가 반대가 되는 거지. 물가는 올라가지만 리퀴데이션 발생했으니까. 에이? 그러면 염도 두 번째 뭐으로 갔으니 매출원가? 우리 정상적 상황이면 매출원가 누가 더 커요? 라이프가 크겠지. 라이프가 클 건데 이건 뭐다?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리퀴디션 발생했잖아. 그럼 뭐가 크겠다? 5가 크겠지. 5가 크죠 이게. 첫 해연도는 인벤토리 물어봤고 지금 어디가 클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원가 누가 더 클 거냐? 물어봤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물어봤다 그러면 프라이스 올라갑니다. 수량 올라갑니다. 재고 누가 클까요? 다 뭐래? 5, 4. 근데 반대가 됐어요. 수량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 매출원가 누가 더 클까요? 그럼 또 5, 4. 답 잘한다? 근데 문제 푸니까 뭐, 와, 이 또 맞다는 거지, 이게. 예? 이게 이거잖아요. 정리해보면 이게. 결국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게. 됐죠? 오케이. 고객님들 퀘스천 6번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 계산 문제 풀고 재무제표 이펙트. 문제 유형이 어때요? 계산 문제 아니면은 재무제표 미치는 이펙트. 이게 두 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죠. 달러빌 라이프. 우리 달러빌 라이프가 나온 이유가 뭐였었죠? 라이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판매량이 확 늘어서 리퀴디션 발생하면 의도하지 않게 뭐가 많이 나온다? 텍스가 많이 나와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을 완화시키려고 나온 게 뭐였다? 우리 달러빌 라이프의 논리가. 그래서 달러빌 라이프는 전통적 라이프는 여러분들 제품별로 각각 계산했지만 달러빌 라이프는 어떻게 했죠? 하나로 다 묶었죠. 재고를 풀로 묶어가지고 계산했던 논리 기억나야 됩니다. 자, 방법.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 못해 리뷰는. 알겠죠? Y에 대한 설명 수업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합니다. 리마인드.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시점에 재고를 다 무슨 코스트로 때리셔야 돼? 커런트 코스트로 쫙 때리죠. 맞나요? 그런 다음 뭐로 환산했죠? 베이스 이어로 환산이죠. 물가지수를 쫙 밀어넣어요. 밀어넣게 되면 염도 뭐가 나왔죠? 그 기간 동안에 증가된 재고층이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그 재고층을 뽑아내가지고 뭘 곱하셔야 돼? 그 재고층이 증가된 연도의 물가지수를 다시 곱해주면 되는 논리였죠. 맞습니까? Y는 정규 수업을 돌려보시고 결론만 거기 써놓은 겁니다. 스텝 1, 2, 3 보시면 그대로 써있죠. 바로 문제 풉시다. 1번. 자, 각 해당 연도부터 프라이스 인덱스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X1년도, 2년도, 3년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달러빌 라이프 금액 얼마 나오는지 빨리 계산해 봅니다.
자, 해보죠. X1년도 말부터 갑시다. X1년도 1월 1일 시점이 베이스여죠? 거기 물가지수 1이고 1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X1년도 말을 커런트로 다 때렸더니 숫자 얼마 나왔다고요? 16만 5천. 물가지수 1.1이래요. 그럼 뭐로 나누시면 돼? 1.1로 나누면 일단 되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5만. 자, 15만이 나오는데 기초 재고 얼마 있었다라고 돼 있었냐면 10만이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증가된 재고층은 5만이 되겠지요. 그럼 증가된 재고층에다가는 뭘 곱하시면 되는 거죠? 증가된 연도에 물가지수 곱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였어요? 1.1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15만 5천. X년도 말에 달러별 라이프를 계산한 금액은 15만 5천이 나오는 거고요. X년도 말 가죠. 그때 시점 재고를 전부 커런트 때 20만 7천 나온대요. 물가지수 1.15. 1.15는 그 전년도 대비 물가지수가 아니었죠. 기준년도 대비 물가지수가 1.15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20만 7천 나누기 1.15 나누면 숫자 얼마 나오나요? 도와주세요. 얼마? 18만. 18만. 그러면 재고 금액은 기초에 10만이 있었는데 2년 동안 8만이 늘었구나. 근데 작년에 5만이 늘었으니 X년도는 3만이 늘었겠구나. 이렇게 쫓아가는 논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1.1을 곱하면 되고 이건 두 번째 연도 물가지수인 1.15를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아마 답 나올 겁니다. 이거 염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연도 갑니다. 세 번째 연도는 18만 8,800을 1.18 나누면 되겠죠. 먼저 나누면 얼마 나오던가요? 16만. 고맙습니다. 16만이 나오고 그럼 기준연도에 10만이 있었는데 3년 동안 6만이 증가했다. 근데 X2년도까지 이미 8만이 증가돼 있었거든요. 그럼 6만이 증가됐다는 것은 세 번째 연도는 증가된 게 없다는 거죠. 이 재고층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가 5만짜리하고 그 다음 여기 3만 중에 얼마 남아있다는 거다?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죠. 16만 나왔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얼마 곱해줘야 되는데 1.1이고 요거 얼마 곱해주면 안 돼. 거기 1.18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언제적 재고다? 세컨 이어 증가된 재고층이니까 1.15 곱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연도의 금액이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니 이거 물어보면 이거겠네. 이까지 간 적은 별로 없어요. 보통은 X1년도 많이 물어보던가 좀 더 가면 두 번째 물어보지. 이까지만 보통 많이 가는데 뭐 이건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문제 가보죠. 2번 문제. 퀘스천 2번이요. 달러 밸류 라이프로 또 물어봤는데요. X2년도 말을 염두 구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됐죠? 그 정도 시간이면 풀었어야 돼요. 자, 기준연도가 10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1번하고 차이가 뭐죠? 앞에 1번 문제는 뭐가 주어졌고요? 물가지수 주어졌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주어져 있지 않고요? 물가지수 안 주어졌고요. 대신에 커런트 프라이스로 계산한 것을 베이스로 환산한 숫자를 줬죠. 거꾸로. 그럼 거기서 뭐를 우리 구할 수 있죠? 물가지수 구할 수 있죠. 그럼 X1년도 말부터 보세요. X1년도 말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전부 커런트로 때렸더니 12만 3,600이 나왔어요. 이걸 베이스어로 환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12만 나왔죠. 그럼 거기서 뭐가 숨어 있는 거죠? 물가지수가 숨어 있겠죠. 얼마입니까? 1.03. 오케이, 1.03. 그럼 1.03이 물가지수라는 거 알았고요. 환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12만이 나왔죠. 그럼 12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기준연도 10만이 있었으니까 증가된 재고층은 2만이었겠지. 그럼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는 거다? 1.03. 계산했더니 숫자가 얼마가 나왔다. 이미 계산해 줬어요. 12만 600이라고 계산을 해준 거죠. 이렇게. 요건 계산돼 있는 거고. 자, 물어본 건 X2년도 말이에요. X년도 말을 전부 커런 때렸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15만 7,500. 자, 이걸 베이스 위로 환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15만 나왔어요. 물가지수 얼마 나오죠? 1.05. 1.05. 그럼 15만이 나왔는데 기초 10만이었고요. 그럼 작년에 2만 증가했으니 올해 얼마 증가한 거다? 3만 증가된 거죠. 맞아요. 이게 합이 5만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물가지수 1.03이었고.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1.05가 되겠죠. 계산하면 요거 답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주어져서 베이스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예 베이스의 환산 금액을 주고 난 다음에 물가지수를 뭐다 뽑아내 가지고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문제 막 여러분들 여기 미비교재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유형별로 다 소팅해 놓은 거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달러별 라이프는. 자, 리테일 좀 이따 보고요. 뒤에 크로스 프로핏 먼저 좀 보고 오죠. 14페이지. 자, 달러별 라이프를 지금 정리했고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취득 원가 결정했고요. 원가 배분의 문제 배웠고요. 여기서 1번, 2번 정리했고요. 달러별 라이프까지 했어요. 자, 요거 볼 건데 크로스 프로핏 메터드요. 자, 매출총 일법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했을 땐 제가 뭐를 그리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T 계정을 그려야 돼. T 계정. 크로스 프로핏 메터드 경우는 인벤토리 T 계정을 딱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요. 전형적인 문제 타입은 뭘 주냐면 기초재고 줘요. 그 다음 purchase 준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있는데 뭘 주냐면 보통 세일즈를 주죠. 그리고 뭘 주냐면 마진율을 줍니다. 그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죠? 요렇게 끌고 와서 구하는 거예요. 요 기말재고 얼마 있겠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니까 매출액 주어지면 마진율이 주어지면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다? 원가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원가율 때리면 바로 나온다고. 그럼 goods available for sale 금액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뭐가 나오겠죠? 기말재고 나오겠죠. 요 논리에 항상. 근데 보통 매출총 일법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제 또 뭐다? 이게 뭐랑 같이 맞물려 나와요. 이 갭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왔던 이유가 뭐 재고가 분실되었거나 화재가 났거나 홍수가 나서 뭐 스네리 갔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 정도가 이 재고가 남아 있었을까 유추해 볼 때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문제 만났는데 아까 말했지만 화재, 뭐 불났다, 홍수 났다 이렇게 말 나오면 보통 다 무슨 문제죠? 이 매출총 이율법 문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기말재고가 얼마다 계산이 되는데 항상 또 뭐가 나오죠? 그 중에 또 용감한 직원이 가서 또 건져오죠. 몇 개가 또 남아있다. 그럼 얼마가 로스겠니?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그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구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퍼센테이지를 줄 때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다? 만약 30%다라고 주어지면 여기 얼마 곱하면 되죠? 70% 곱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뭘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markup on cost 라고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markup on selling price 또는 sales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건 원가 대비 얼마가 그로스 프로핏금이 엎어졌냐. 이거는 매가 대비 프로핏이 얼마 엎어졌냐. 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액이 만약에 100이고 매출원가가 만약에 80이고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 금액이 만약 2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가 대비 프로핏 금액은 얼마죠? 80분의 20. 그럼 몇 프로가 돼요? 25%. 그럼 25% 마크업 온 코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매가 대비 프로핏 금액이 얼마냐 문제니까 이건 몇 퍼센트? 20% 마크업 온 셀링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매출총 이익률은 여러분들 뭐랑 똑같은 컨셉이 된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컨셉이 되는 거예요. 매출총 이익률은 몇 프로죠? 20% 되는 거니까. 요 문제 주어질 때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A번, B번 쪽에 쭉 써놓은 겁니다. B번은 여러분들 보세요. 애뉴얼 리포팅에서 인정 안 하죠, 이거. 근데 우리 뭐 non-for profit accounting 표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터림 FS 만들 때 분기 반기 FS 만들 때는 예외죠. 뭐가 인정이 되죠. 이 매출총 이율법을 써가지고 재고금액을 잠정적으로 확정할 수도 있죠. 우리 고객님들 그 B번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뭐 어드밴스에서 배웠을 거니까 B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고.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퀘스천 1번 풀어보세요.
종 쳤어요. 자, 갑니다. 자, 비기닝 재고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8만, purchase를 물어봤네. 요 문제 독특하게 이게 8만인데 이 purchase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5만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매출액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0만이고요. 첫 번째 1번 문제. 밑에 보니까 몇 퍼센트요? Gross profit percentage가 30%. 다른 말로 30% markup on selling price. 그러면 이게 30%가 마진율이니까 원가를 얼마 곱하면 되는 거죠? 70%. 그럼 얼마 되나 이게? 21만. 26만이니까 8만 빼면 얼마 나오겠죠? 18만. 그래서 1번 답은 18만이 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죠? purchase. 네, 두 번째 게 문제예요. markup on cost가 50%래요. markup on cost가 50%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칸입니다. 이걸 X로 넣어볼게요. 그럼 봐봐요. 세일즈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30만인데 지금 매출원가는 우리가 X라고 놓자는 거죠. X. 네, 이렇게 정말 풀고 싶지 않은데 그로스 프로핏 금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30만에다가 X를 뺀 거죠. 근데 마크업 온 코스트의 의미가 뭐냐면 원가 대비 프로핏 금액이 30만 X인데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죠? 이게 50%라는 소리잖아요. 이게요. 원가 대비 프로핏이 얼마냐? 맞죠? 그럼 X가 얼마 나오죠? 20만 나오잖아요. 20만. 이거 풀 수 있죠? 0.5x 넘기면 1.5x 나누면은 20만. 그럼 x가 20만 나온다. 20만. 그럼 이번 양괄호 같이 문제가 나오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7만이 답이 되는 거지. 답이 틀려지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비율을 줄 때 어떻게 줬나 잘 보셔야 돼요. 마크업 온 셀링 프라이스로 줬는지 마크업 온 코스트로 줬는지 그로스 프로핏 퍼센티지 줬는지 잘 보고 연들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2번 문제 풀어요. 살짝 약간은 함정이 좀 있어요. 잘 푸셔야 됩니다. 함정이 조금씩 있어요. 문제마다. 자, 전형적인 문제죠. 지금 보니까. 자, 기초재고 얼마라고 돼 있었어요? 5만이죠. purchase한 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만인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goods in transit 금액 오고 있는 재고 3만이 포함되어 있대. 뭐 내 재고 맞죠? FOB 조건이면 내 거 맞아요. 그럼 문제 없고. 그 다음 매출액이 25만이래요.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퍼센트? 40%래요. 그럼 여기 얼마 곱하면 거죠? 60%. 그럼 매출원가 얼마 나오는 거죠? 15만. 그럼 기말재고 얼마 나오죠? 30만. 그죠? 이렇게. 그럼 기말재고는 30만이 슈드비 있어야 되는데 4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불 안 탄 게 얼마래요? 3만. 그러면 불나서 로스는 얼마일 거냐? 얼마 답이에요? 27만이라고 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잘 봐요. 4번 다시 읽어요. 불나가지고 데미지가 안 된 창고에 있는 재고가 3만이었대. 근데 그럼 정말 님들 3만은 건진 거죠. 그럼 기말 재고 지금 30만 있어야 되는데 기말 창고에 3만 남아있으니까 난 27만이 손실같이 보이지만 무슨 재고도 살아있게? goods in transit. 오고 있는 재고는 불탔을까? 안 탔겠지. 창고가 불났는데 오고 있는 goods in transit 같이 불 확 나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재고야 이거. 그게 왜 불나겠어? 그건 살아있지. 그럼 결국 살아있는 재고는 3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뭐다 오고 있는 재고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총 살아있는 재고라고 돼 있지 않잖아. 4번 단서가. 창고에 있는 재고 중에 불이 안 탄 거라고 돼 있었거든. 그럼 오고 있는 goods in transit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총 살아있는 재고는 얼마 되는 거죠? 6만이 되는 거지. 근데 슈드비가 뭐다? 30만이니까 얼마가 로스 되는 거죠? 24만이 불나가지고 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로스는 24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재고는 창고에 있는 재고 3만하고 goods in transit 3만하고 6만이 살아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문제 실제 풀어보시면은 풀어봤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뭐가 하나씩 바뀌어 있어요. 문제 풀어보시면은 시험장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기초가 얼마라고 돼 있죠? 10만이고요. 펄처스가 90만이에요. 그럼 총 판매가는 재고 100만입니다. 네, 매출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20만이었고요. 패턴이 똑같죠, 문제가. 자,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나요? 30%. 그럼 원가율이 몇 퍼센트는 거죠? 70%. 그럼 매출 원가 얼마 나오나요? 84만 나오겠네. 그럼 100만 중에 84만이니까 얼마? 기말재고는 16만. 이만큼이 슈드비 숫자인데 남아있는 재고 얼마 남아있다고 돼 있죠?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만에 팔 수 있대. 만에 팔 수, 만 정도는 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 로스는 얼마 되는 거죠? 15만이 원래 맞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2번이랑 차이가 또 뭐예요? 그 로스 중에서 몇 퍼센트는 80%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뭐 해준다고요? 리임버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로스 금액은 요즘 몇 퍼센트만 로스죠? 2만. 만큼만 로스가 되는 거지. 그럼 답 얼마 된다? 3만이 답입니다. 로스. 80%는 보험사가 리임버스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없었으면 나는 로스가 15만인 거예요. 근데 80% 리임버스 받으니까 나머지 20%가 나의 로스가 되는 거죠. 그럼 3만이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유형이 다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퀘스천 1번은 뭘 물어봤다. 지금까지 전형적 문제는 기말 재고 갖고 문제인데 1번 문제는 펄처스 갖고 물어본 거고 논리는 똑같이 구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주어질 때 gross profit percentage가 아니고 markup on cost가 주어진 게 독특한 문제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로스 계산하는데 오고 있는 재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또 일부러 위임버스 해주는 게 있고 조금씩 바뀌는 거죠, 문제가. 4번은 염들 뭐다? 이건 gross profit method 문제는 아니고 한번 봐요, 이것도 잠시. 회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을 라이프를 쓰다가 5로 바꿨대요. 근데 물가는 뭐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냐 보세요. 또 중요한 말이 falling price예요. 물가 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프를 쓰다가 5로 바꿨대. 그럼 기말재고하고 넷 인컴은 변경하는 연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increase일까? decrease일까? 문제입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라이프 쓰다가 5로 바꾸면 기말재고 어떻게 돼요? 커지죠. 넷 인컴도 커지죠. 근데 falling price니까 반대가 되겠다. 그죠? 그럼 땅이 답이 뭐가 돼요? decrease가 되겠죠. 그 다음 그 뒤에 추가로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여러분들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금액이 최근께 반영되겠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하고 상관없다고요? 물가 상승 하락에 상관이 없다고요. 매출원가는 뭘 써야 최근께 반영된다고요? 라이포, 기말재고는 FIFO 써야지만 최근께 반영이 되겠죠. 됐죠? 이건 뭐 어렵다가 아니죠. 이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퀘스천 5번 갑니다. 퀘스천 5번은 여러분들 오디팅 강의 들었던 분들은 오디팅 책에 있었던 문제고 실제 이 문제는 오디팅에서 시뮬레이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풀었던 문제 오디팅에서 됐죠? 조금 끊었다 갈게요. 6번, 5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빨리 5번 풀어보세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